여러분,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문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 시대를 합쳐서 고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를 중세시대라고 하는데요. 고조선은 선생님이 그냥 보너스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고조선, 고대, 중세까지의 문화를 정리해 볼 거예요. 문화는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화유산을 토대로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남아있는 문화유산 중에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을 카테고리로 묶어보았어요. 먼저 무덤, 무덤이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문화를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불교 관련된 문화유산을 토대로 우리는 또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가치관 등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고려시대, 백제시대, 신라시대에 집, 옷이 많이 남아 있었다면 선생님은 여기를 그리고 집과 옷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렇게 나눴을 텐데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게 무덤이고 그리고 불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나눈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무덤은요, 고조선 시대의 고인돌 기억나시죠? 이 고인돌이라는 것은 괜돌이에요. 땅에 괴어있는 돌. 자, 특히 이렇게 탁자식 모양, 돌을 세워서 그 위에 큰 돌을 이렇게 올린 이 북방식 탁자식 모양의 고인돌이 고조선 시대에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항상 노란색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고인돌이라는 것은요, 아주 무겁겠죠. 누군가가 죽을 때마다 이렇게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와서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그 시대의 부족장, 지배자, 윗사람이 죽었을 때 이 돌이요, 몇 톤 하는 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십 명이 오랜 기간 동안 옮겨야 하는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인돌, 이런 무덤이 있었다는 건 그 시대의 계급,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고인돌을 통해서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는 고인돌이라는 무덤 양식이 있었고, 자, 이제 고대로 넘어갑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무덤은요, 선생님이 고구려, 백제를 이런 무덤 형식, 신라 시대를 이런 무덤 형식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고구려와 백제는 초반에는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돌을 무지하게 이렇게 쌓아 올린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요,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서 여기 앞부분은 약간 동굴처럼 굴식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방이 있어요. 방. 그래서 굴식 돌로 된 방 무덤인 거예요. 이런 양식으로 초반에는 그리고 후반에는 이렇게 무덤의 양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굴식 돌방 무덤은요,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있죠. 그래서 도굴이 쉬웠어요. 후대 사람들이 여기 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무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훔쳐가는 일이 많아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데에 있는 벽화, 무덤 안에 있는 벽화만 남아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벽화를 도굴하는 기술이 또 생겨서 벽화를 도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입구가 있고 이렇게 방이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도굴이 쉬워서 남아있는 문화유산이 거의 없다는 거. 고구려, 백제는 이러한 공통적인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왜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죠. 부여에서 주몽이 와서 고구려를 세웠고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백제를 세웠기 때문에, 자, 같은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덤 양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라서 같은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벽돌 무덤의 형태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요, 진흙이 많잖아요. 그쵸? 진흙이 많아서 그것을 이렇게 벽돌로 만들어진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던 백제 같은 경우는 벽돌 형식의 벽돌 무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 우리 신라는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해서, 자, 여기 시체가 있는 관이 있겠죠? 그 관 위에 덧널이라고 나무판을 이렇게 덮고요. 그 다음 덧널을 덮고요. 그 다음에 돌을 또 이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쌓아서 무덤 형태를 만드네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입구가 있는 무덤에 비해서 여기 돌무지 덧널 무덤은 입구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면 흙을 파고 이 돌을 파고 덧널을 파고 도굴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 안에 있는 신라의 문화유산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덤의 형태를 살펴봤으니까 각각의 어떤 무덤들이 대표적으로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고구려는 무용총, 백제는 무령왕릉, 신라는 황남대총,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무덤들인데요. 선생님, 어떤 것은 릉이고 어떤 것은 총이에요? 같은 무덤인데 왜 무용총이라고 하고 무령왕릉이라고 하고 황남대총이라고 할까요? 자, 무덤의 이름이 왜 릉으로 끝나는 게 있고 총으로 끝나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면 이름을 붙여요. 무령왕릉, 이렇게 무덤릉, 무령왕의 무덤이다 라고 릉을 붙이는데요. 무덤의 주인을 우리가 밝히지 못했으면 총을 붙여요. 총. 무용총. 왜 무용총이냐면 그 안에 무용하는 그림이 있는 무용도가 무덤 안에 있어서 무용도가 있는 그런 고분이다 라고 해서 무용총이라고 하고요. 황남대총은요, 황남 지역에 있는, 경주에 있는 그 황남 지역에 있는 무덤이다 라고 해서 황남대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릉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무령왕 릉처럼 무덤의 주인이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무덤의 주인이 없어서 어디 지역에 있냐 또는 그 무덤 안에 어떤 그림이 있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고구려의 무용총부터 살펴볼게요. 무용총 안에는 당연히 무용도가 있겠죠. 무용도가 있어서 무용총이 된 거예요. 자, 무용도는요, 막 이렇게 춤을 추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춤을 추는 고구려인의 모습이 그림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수렵도도 있는데, 수렵도는 그렇습니다. 사냥하는, 말 타면서 사냥을 하는 그런 고구려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삼국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전투적인 기계를 보인 그런 민족이 고구려 민족이거든요. 그게 수렵도에서 나타나죠. 백제와 신라는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문화재가 많다면 고구려의 문화재는 크고 웅장하고 뭔가 화려하고 전투적이고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씩씩하고 멋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렵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리 지역에 있는 고분에는 그 안에 있는 벽화에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치맛자락이 일본에 있는 어느 벽화의 치맛자락과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치마의 형태나 어떤 색감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이런 것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고구려는 일본과 교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치마의 그런 디자인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백제 보도록 할게요. 백제는요,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에서 선생님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중국 도자기,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중국 도자기, 중국돈,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도자기와 그 당시에 중국의 화폐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고대 사람들은 죽어서도 지금의 이 삶이 이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무덤에 이렇게
가서 쓰라고, 죽어서도 쓸 수 있는 돈, 죽어서도 그 사람이 평소에 썼던 도자기 같은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걸 썼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백제가 중국과 교류를 했다라는 거죠. 이 무령왕릉이라는 무덤의 양식이 약간 굴식 돌방 무덤과 벽돌 무덤을 섞은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벽돌 무덤 자체가 중국에서 온 거니까 무덤의 형태도 그렇고 무덤의 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도자기와 화폐를 통해서 중국과 굉장히 많이 교류를 했구나. 언제? 무령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중국하고만 교류를 한 거 아니에요. 일본 소나무로 만든 관이, 그러니까 관의 일부가 일본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통해서 중국과도 교류를 했구나. 중국, 일본과 외국과 아주 많이 교류를 했구나. 이 시대에 이런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남 지역에 있는 우리 무덤 안에는요, 유리그릇. 유리그릇은 너무 아름답죠? 서양에서 온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양과 교류를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유리그릇과 아주 화려한 금으로 된 그런 장신구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 굉장히 이 무덤에서 발견되는 그런 물건들로 봤을 때 신라 시대에는 서역과 서양과도 교류를 많이 했고 약간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물건도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신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유리그릇을 썼고 또는 금관이나 이런 장신구들을 쓴 건 아니지만 일부분이 그랬겠죠, 지배층들이. 그런데 그 당시의 지배층들은 굉장히 호화스럽고 또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덤에서는요, 선생님이 나머지 부분은 적지 않았는데 무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언급할 만한,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언급할 만한 것들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문무대왕릉을 선생님이 통일신라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삼국을 통일시킨 왕이 바로 문무왕인데요.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시키고 죽어서도 내가 이 통일신라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이런 무덤으로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바다에 뿌려달라라고 합니다. 네, 바다에 뿌려달라라고 하고 그를 문무왕을 기르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 그 암석을 문무왕의 무덤이라고 해요. 문무왕을 뿌린 그 바다에 있는 암석을 문무대왕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문무대왕릉까지 짚고 이제 불교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와 관련된 이런 절, 선생님 위에는 절을 표현을 했고요. 이 밑에는 여러 불상들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우선 절부터 볼게요. 백제에는요, 미륵사라고 하는 굉장히 백제에서 가장 큰 절이 있었어요. 백제의 무왕 때 이 절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백제는 신라의 전성기 때 왕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와도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고 이 미륵사라는 아주 큰 절을 만듦으로써 왕권을 더 강화시키고 나라의 힘을 더 크게 만들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게 바로 미륵사라는 절입니다. 미륵사 안에는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크고 높은 탑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힘을 더 키워보려는 그런 의지가 바로 절의 규모와 웅장함에 나타나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요, 지금 가면 미륵사지 석탑은 굉장히 많이 손상되었고 그것을 복원하긴 했지만 굉장히 손상된 모습의 미륵사지 석탑과 그리고 미륵사 터만 남아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신라시대 보면 황룡사라는 곳에 진흥왕이 세운 황룡사라는 곳에 선덕여왕이 황룡사지 9층 목탑을 만들었는데요. 이 9층 목탑은요, 지금은 이게 몽골이 침입해 왔을 때 이게 불타서 없어졌는데 이거의 기록에 따르면
한 80m? 30층, 아파트로 따지면 30층 높이의 굉장히 높은 목탑이었다라고 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9층을 쌓은 거죠. 자, 이 시대 때 9층의 의미는 한 층마다 외국의 세력이,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를 딱 침범해 왔을 때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각 층마다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룡사지 9층 목탑에는 외국의 세력을, 외국의 침입을 이겨내려는 신라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에는 불국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굉장히 아름다운 절이죠. 불국사 안에는 불국사를 대표하는 두 개의 탑이 있는데요. 자,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다보탑과 그리고 우리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는 석가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가탑 안에는요, 그 석가탑을 해체해서 다시 복원하는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나리경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절과 탑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불상, 불교, 부처를 상으로 만든, 조각으로 만든 불상에 대해서 해볼게요. 고구려 때는요, 금동영과 칠령명 열의 입상이라고 금동으로 만들었고요. 자, 영과 칠련이라고 새겨진 입상, 서 있는 불교 부처예요. 서 있는 불교.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그림으로 제대로 못 그렸는데 여러분이 교과서 찾아보시면 부처가 조그맣게 서 있는데 그 뒤에 뭔가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뒤에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 뒤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고구려에서 이게 만들어졌고 영가 7년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 이게 또 웃긴 게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이 불상이 신라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신라 지역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고구려의 영향이, 불교의 영향이 신라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이 뒤에는 고구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발견된 지역이 신라라는 것은 고구려의 불교의 영향이 신라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 사이에 선생님이 이렇게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을 적었는데요. 이게 백제 건지 신라 건지 아직도 애매모호 논쟁이 있어서 이 사이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불상들은요 이름이 너무 긴데 해석해보면 돼요. 금동으로 만들었고 부처의 모습인데 우리 부처도 어떤 부처? 종류가 많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 종류의 부처가 있는데 미륵보살이라는 부처고 반가, 그러니까 우리 가부좌 자세, 나비, 앞바다리라고 옛날에는 표현을 했는데 나비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다리. 그런데 가부좌 자세라고 하는데 반만 가부좌 자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다리를 올렸고 하나는 다리를 그냥 의자 밑으로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동으로 만들어진 부처인데 그 부처가 반만 가부좌 자세를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고 있고 사유 생각하는 모습이야. 다리는 이렇게 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의 불상을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또 웃긴 게 우리는 금동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일본에는 똑같은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아주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몸짓과 똑같은 모양의 그 방가 사유상이 일본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아. 마치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정말 한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백제에서 만들고 그 사람이 일본에 가서 또 일본에서 만들고, 즉 삼국과 일본의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통일 신라 시대 때 불상에는 석굴암의 본존불이 있죠. 아주 거대하고요. 딱 기도하는 위치에서 봤을 때 그 본존불 뒤에서는 후광이 막 비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석굴암을 설계하는 그 동형식 건축 기술, 그리고 빛의 반사를 활용해서 그 본존불에서 막 후광이 비치도록 하는 그런 과학 기술, 예술성, 기술력 이런 게 대단하다, 퍼펙트하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관련돼서 우리 고려에서는요, 팔만대장경, 직지심체 요절이 있습니다. 다 부처의 말씀을 적은 그런 활자본이고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팔만대장경은 8만 개의 경,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8만 개의 판에 부처님의 말씀을 다 새긴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나무를 소금물에 한 2년 담가 놓고 그것을 또 소금물에 삶고 또 그늘에서 1년 말리고 글자, 나무에다가 글자 새기고 틀린 글자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게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했잖아요. 목판 인쇄술이 정말 뛰어나고 이것을 만든 정성 보세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몽골이 침입해 왔는데 부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려가 이겨보려고, 그러니까 몽골의 침입으로 그것을 이겨내려는 고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팔만대장경은 목판 인쇄물이에요.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목판 인쇄술이 고려시대에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지심체 요절은요, 고려가 목판 인쇄만 잘했냐? 아니에요. 금속 활자 인쇄술이 뛰어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한 그런 책이에요. 직지심체 요절. 이것도 역시나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불교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기타 부분을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기타 부분은 무덤과 불교가 아닌 나머지 것들을 기타에 다 담아 보았어요. 우선 우리 고조선은요, 항상 선생님이 3개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고인돌, 미송식 토기, 비파형 동검 있었죠. 그러니까 먹고 그릇 필요해요. 미송식 토기.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잘 싸우고 비파형 동검, 칼. 그 다음에 이제 잘 죽고 해서 고인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해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자, 고인돌 했으니까 우리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볼게요. 미송리식 토기는 선생님 그림 잘 그렸거든요. 여기 입구 부분 있고 좁아졌다가 다시 또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형태의 이런 모양의 그릇, 미송리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 미송리식 토기를 통해서 우리는 음식을 저장했구나. 이 말은 이전에는 그냥 음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과일 따먹고 과일 없어지면 또 다른 지역 가서 뭐 여기 있는 거 또 먹고 또 없으면 또 다른 지역 가서 먹고 했는데 그릇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보관을 했다라는 거니까 보관을 했다, 또 내일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즉 정착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파형 동검은요, 이런 중국에 있는 비파라는 악기 모양의 동검인데요. 청동 모양의 칼검이에요. 칼인데 이걸 가지고 전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어떤 제사장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동검을 들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과 또는 제사 이런 거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인돌,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가 한반도 북부부터 그 위쪽까지 요동 지방까지 이렇게 널리 있거든요.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남아있는 지역까지가 고조선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백제에서는요, 금동대향로. 여러분 이거는 꼭 한번 찾아보세요.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인데요. 향로,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그릇인데요. 금동으로 만든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을 피우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연꽃 사이사이마다 신선들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져 있는데 머리를 감는 신선, 또는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신선,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다양한 모습, 거기에 있는 신선들이 다 모습이 다르고 표정도 달라요. 그래서 백제시대의 정말 예술 정신, 너무 아름다운 예술품 금동대향로까지 쌤이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신라시대 때는요, 별을 관측하는 기구 첨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발해에서는요, 발해는 우리 2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해에 문화유산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중국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2개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더 손 씻고 발 씻고 더 찾아보면 더 많은 것들이 발굴될 수도 있는데, 우선 발해에서는요, 이 석등, 이것도 불교 관련된 겁니다. 석등, 등인데 밝히는 그 등인데요. 이거는 발해의 석등과 당나라의 석등이 모양이 같은 걸 통해서 발해와 당나라가 교류가 많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고,
또 발해 시대의 기와가 고구려의 기와와 모습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걸 통해서 발해라는 국가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려 봅시다. 고려의 고려청자. 자, 고려청자 이거 호리병 모양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 가지 베개 있었죠. 청자 베개 있었고 또 화병도 있었고 의자도 있었고 침 뱉는 그릇도 있었고 병기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고려시대 때 만든 청색깔 모양의 도자기를 고려청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상강기법이죠. 청자에 이제 문양을 새길 건데 그냥 다 이렇게 구워진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굽기 전에 파내서 무늬를 낼 부분을 깊게 파내어서 그 부분에 다른 색깔의 흙을 넣는 거예요. 다른 색깔의 흙을 넣어서 이제 그것을 구우면 흙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색깔로 이렇게 무늬가 보이겠죠.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색감이 아름답고 독창적인 고려만의 그런 도자기 만드는 기술, 도자기에 뭔가 그림을 새기는 기술, 상강기법이기 때문에 고려청자가 더욱더 유명하고 더욱더 아름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많은 문화재들이 대부분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유네스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나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소중한 문화유산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중요한 거를 한번 더 짚어보면 고조선은 우리 세계 고인돌, 미송리 식토기, 비파형 동검 먹고 싸우고 잘 죽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미송리 식토기, 비파형 동검, 고인돌.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무덤 양식 잘 봐주시고요.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많이 교류를 했구나. 그리고 이제 불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통일신라에서는 불국사와 석굴암 딱딱 기억해 주시고요. 고려에서는 팔만대장경, 직지신체요절, 고려청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화 파트에서는요. 각 문화재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알 수 있고요. 어디와 교류를 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불교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흥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추측하고 알아낼 수 있는 문화 부분을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과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